좋아요. 주기율표 쪽지 시험 본다고 했죠? 좋아요. 옆에 친구 거 보지 말고 책 덮고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면지라서 뒤로 넘겨가지고 백지에다가 쓰면 돼요. 네. 혹시 종이 남는 거 있나요? 2장 남아요? 안 받은 것 같은데. 종이 남는 거 있어요? 잠깐 남는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얘한 여기 반만 찢어줄 수 있어요? 반씩. 네. 혹시 반 찢어줄 수 있어요? 네. 여기 이거 쓰지 말고. 세 장 모자르죠? 백지에다가 1번부터 20번까지 그냥 쓰면 안 되고 주기율표 모양 그대로 써야 합니다. 그냥 쭉 쓰면 안 되고 주기율표 모양 그대로 써야 돼요.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는 거 좋은데 원소기호 주기율표 모양 그대로 써야지 여러분들 편합니다. 원소 이름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원소기호 대문자 소문자 구분해서 잘 써줘야 하고 주기율표 모양대로 써야 합니다. 아니요,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고 일단 1번부터 20번까지만 써주면 됩니다. 잘 썼죠? 지금쯤은 다 썼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채점 할 건데 아직도 안 썼어요? 채점 할 건데 내 스스로 내가 채점할 거예요. 알겠죠?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외웠는가, 어디를 못 외웠는가 내 스스로 채점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소 그다음 뭐예요? 헬륨 그다음 리튬, 베릴륨, 중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다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수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이 모양 그대로 원소 주기율표 내가 잘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 지금부터 채우세요. 선생님이랑 같이. 그래야지 내가 어디가 어떻게 못 외웠는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중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 모양 그대로 썼는지 확인하고 내가 못 외운 부분 있으면 어디를 못 외웠는지 확인하고 이제부터 그 종이를 수업 들으면서 같이 보면서 할 거예요. 알겠죠? 알겠나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어요? 이 족과 주기 이런 거 설명했었나요? 한 거 같은데. 알칼리 금속도 했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알칼리 금속까지 했죠? 그러면 잠깐 복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질로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금속의 성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광택이 있고 열과 전기를 잘 통하고 그 다음에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고 싶습니다. 비금속은 약간 반대인데 광택이 없고 열을 잘 전달하지 않고 전기를 잘 통하지 않지만 모두 다 전기를 잘 안 통하는 건 아니고 흑연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잘 통합니다.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자, 주기율표. 이거 순서가 원자 번호인데 원자 번호는 얘가 가지고 있는 뭐의 숫자랑 똑같다 그랬어요? 양성자의 숫자랑 똑같습니다. 대신에 얘가 원자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이라서 양성자의 개수랑 전자의 개수가 어떻다고요? 같다. 자, 그 다음에 이 주기율표의 세로줄을 뭐라 그래요? 그쵸. 되게 가족처럼 성질이 비슷하다 해가지고 족이라고 하고 이 가로줄 뭐라 그래요? 가로줄 뭐라고 합니까? 주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주기율표의 왼쪽 가운데는 이제 금속 원소가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는 비금속 원소가 사이에는 중금속이 있고 왼쪽 위에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수소는 금속이 아닙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 알칼리 금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은 일종에 있는 금속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륨, 세슘까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의 특징은 물에 녹아서 이 물의 액성을 무슨 성으로? 염기성으로 만듭니다. 염기성 옛날 말로 알칼리이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과 산소랑 굉장히 잘 반응을 합니다. 자, 실온에서 고체 상태이면 은백색 광택을 띠고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고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르고 산소와 물과 잘 반응합니다. 자, 원래 원자였는데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전자를 잃어버린 얘는 양성을 띄어요, 음성을 띄어요? 양성을 띠죠. 이렇게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전기적 성질을 띈 물질을 이온이라고 하고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얘는 이 플러스를 띠게 되니까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공기 중에 산소랑 빠르게 반응해서 광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요 M은 이제 알칼리 금속 아무거나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식을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에 실온에서 물과 격렬히 반응해가지고 수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알칼리 금속 아무거나 넣어주면 되고 물과 반응해가지고 이렇게 액성을 나중에 배우겠지만 OH-를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하는데 아무튼 물을 염기성으로 바꿔주고 수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우리가 이 물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그럴 때 어떤 시약을 떨어뜨리게 되면 얘들의 액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페노프탈레인을 배웠는데 페노프탈레인은 산성일 때 무색, 중성일 때 무색, 염기성일 때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투명했던 물에 페노프탈레인을 떨어뜨리고 그럼 얘가 중성이기 때문에 투명해요. 그러다가 이제 알칼리 금속을 반응시켜 주게 되면 액성이 염기성으로 바뀌니까 그 수용액이 붉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다음 얘네들 반응성이 누가 더 큰지 보는 거예요. 리튬, 나트륨, 칼륨이 다 쉽게 잘리긴 하고 다 자른 즉시 이제 단면의 색 변화를 봤더니 리튬 서서히, 나트륨 금방, 칼륨 빠르게. 그럼 반응성이 누가 더 큰 거예요? 칼륨. 그다음에 물과 반응했더니 모두 다 붉은색으로 수용액이 바뀌었어요. 그랬는데 리튬은 잘 반응하고 나트륨은 격렬하게 반응하고 칼륨은 매우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그럼 누가 반응성이 더 큰 거예요? 칼륨입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이제 우리는 17쪽에 해당하는 비금속 원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누구누구예요? 누구누구야? 얘 이름 뭐야? F. 플루오린, C에 염소, 그 다음에 브로민, 아이오딘까지 4개 잘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7쪽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우리는 약간 알칼리 금속과 좀 반대되는 느낌이어가지고 따로 배우는데 얘를 할로젠이라고 합니다. 할로젠은 17쪽이고 비금속에 해당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주기율표 17쪽에 해당하는 비금속 원소입니다.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플로린, 염소, 그 다음에 브로민, 아이오딘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보통 상온에서
볼게요. 이 염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란색 기체로, 브로민은 이제 젓갈색의 액체로, 아이오딘은 보라색의 고체로 존재합니다. 자, 주기율표에서 할로젠의 위치는 17쪽에 해당을 해요. 그 다음에 실온에서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분자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F 이렇게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F랑 결합을 한 F2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는지는 곧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F2, Cl2, Br2, I2 등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유의 색을 띠게 됩니다. 플로리는 기체 상태이면서 옅은 노란색, 염소는 기체 상태이면서 노란색, 브로민은 갈색이면서 젓갈색이면서 이제 액체, 아이오딘은 고체이면서 보라색을 띠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응성이 커가지고 누구랑 누구랑 잘 결합해요? 얘 뭐죠? 얘 뭐야? H2. 수소. 그 다음에 Na 뭐예요? 나트륨인데 얘네가 속하는 리튬, 나트륨, 칼륨이 뭐야? 알칼리입니다. 그래서 얘가 수소,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과 잘 반응하게 됩니다. 자, 그럼 수소와 반응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X2가 뭐 F2, Cl2, Br2, I2가 다 될 수가 있어요. X는 이제 할로젠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X2와 H2가 결합해가지고 이 HX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HF, HCl, HBr 등이 돼요. 그 다음 알칼리 금속과 격렬하게 반응을 잘 합니다. 생성된 화합물은 물에 잘 녹게 돼요. 왜 물에 잘 녹는지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NA와 그 다음에 한 분자의 뭐 F2 뭐 이런 게 결합하게 되면 반응하게 되면 두 개의 NaX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겁니다. 이렇게 돼요. NaCl 뭐죠? 염화 나트륨. 뭐에 쓰이죠, 우리? 뭐야? 소금, 그쵸? 소금의 성분이 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로젠과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과 반응해가지고 생성된 화합물이 있는데 NaCl 물에 잘 녹아요, 안 녹아요? 물에 잘 녹죠? 그래요. 자, 그럼 오른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노프탈렌 용액 저번에 설명했었고 수소기체 확인입니다. 수소기체는 불에 잘 타요. 그래가지고 수소기체에다가 불꽃을 대면 퍽 하면서 터집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 설명했는데 광택이 사라지는 속도와 물과 반응성을 통해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은 리튬보다 나트륨이 크고 나트륨보다 칼륨이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원자의 구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원자의 구조를 잘 보면서 전자를 채워볼 거예요. 알겠나요? 자, 원자핵은 우리가 쭉 배웠던 대로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억나죠? 자, 그랬을 때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양성자의 개수만큼 전자의 개수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전자가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이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그 규칙성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의 숫자와 전자 수는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뭐예요? 양성이에요, 중성이에요, 음성이에요? 중성입니다. 그래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 다음 양성자 수는 원자의 종류마다 다르므로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 수가 바뀌면 물질의 종류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알겠나요? 칼륨은 양성자 수 몇 개? 칼륨 양성자 수 몇 개? 칼륨 몇 번이에요? 19번이니까 몇 개? 19개. 나트륨은 11번이니까 11개. 리튬은 뭐 3번이니까 3개. 알겠죠?
플루오린 몇 번이에요? 9번이잖아. 이거 왜 바로 안 나와? 자, 9번이잖아. 그러면 양성자수 몇 개? 9개. 그 다음 염소 몇 번이야? 17번이라고 뭐야? 17번이라고 왜 바로 안 나오지? 자, 17번이잖아. 그 양성자 몇 개? 17개. 질소 몇 번이에요? 7번이잖아요. 그러면 양성자수 몇 개? 7개. 전자 몇 개? 7개라고 여러분들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외워둬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방금 시험 본 거 옆에다가 잘 두면서 보면서 하면 참 좋아요. 자, 결국엔 이제 원자는 양성자 숫자랑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결국엔 전자 수가 같고, 결국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예요. 그러니까 전자 수가 원자 번호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전자 수는 왔다 갔다 변할 수 있지만 이 양성자 수는 그래서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다라고 잘 기억해 주면 돼요. 대신에 원자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이라서 양성자의 숫자랑 전자의 숫자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전자를 어떤 규칙에 의해 가지고 배열을 해볼 겁니다. 사실은 이 양성자 그 핵 주위에 전자가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돌 수 있는 특정 궤도가 있습니다. 이런 궤도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운동하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인데, 이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볼게요. 얘 8번이니까 누구예요? 산소죠? 그래서 양성자 8개, 전자 몇 개? 8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 전자들이 돌고 있는 이 궤도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요것만 한번 볼게요. 이 전자는 핵이랑 가까이 있어요? 아니면 멀리 있어요? 얘 가까이 있고 얘는 좀 멀리 있죠. 그럼 멀리 있는 애가 자유로울까? 아니면 좀 가까이 있는 애가 자유로울까? 멀리 있는 애가 좀 자유로우니까 핵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겠죠. 자유롭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가 낮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유롭고 싶어. 에너지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야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쪽 껍질에 있는 에너지가 이 안쪽 껍질에 돌고 있는 이 전자들이 에너지가 제일 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원자핵과 멀어진 곳에 있을수록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전자들의. 그런데 하필 이 전자들은 이런 것들을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데, 이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딱 가지고 있어야지.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8이면 얘가 8을 가져야지만 여기 딱 정착해가지고 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8이니까 뭐 얘가 대략 10 정도 되겠죠? 그럼 여기에 돌려면 이 전자도 10 정도 에너지를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운동하는 특정 에너지 값을 가진 이 궤도를 이제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볼게요. 보어라는 사람이에요. 저 과학자는 이 원자 모형에서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지는 궤도를 따라 운동하며 이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껍질.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가지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그냥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 껍질을 돌려면 이 전자 껍질과 딱 맞는 에너지 값을 가진 전자가 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값들을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자,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원자핵과 가까울수록 낮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얘가 에너지가 없고 힘이 없으니까 훨씬 더 원자핵에 가까이 붙어 있는 거고, 원자핵과 멀어질수록 이 전자가 좀 더 자유롭다.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자유롭다. 그래서 안쪽 껍질은 에너지가 낮고 바깥쪽으로 가면서 에너지가 높아진다 라고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원자의 전자 배치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원자핵 주변에 이 전자들이 돌 수 있는 전자 껍질은 굉장히 여러 층이 있어요. 알겠나요? 그런데 어떤 규칙을 정했냐면 가장 안쪽부터 채우자라고 규칙을 정한 거예요. 알겠나요? 가장 안쪽부터 채운다는 얘기는 이 원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자, 원자가 우리 예전에 스펙트럼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 왜 동물이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한다 그랬지. 많이 먹는다는 얘기가 얘한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많이 들어가면 누가 에너지를 받는 거냐면 전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에게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여기 있던 애가 그 다음 층으로 갈 수 있어요. 또 이거 더 다음 층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하나의 원자이므로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데 이 전자들의 위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바깥층이 훨씬 더 에너지 준위가 높겠죠? 그래서 전자가 즉 원자가 에너지를 받는다는 얘기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 다음 껍질로 이렇게 쑥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내려올 때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게 사실 스펙트럼이에요.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빛의 형태를 방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자를 막 채울 건데 에너지를 높은 상태를 가정하다 보면은 아무데나 채워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규칙성이 없겠죠? 그래서 가장 안쪽부터 채워주는 걸 규칙성이라고 합니다. 안쪽부터 채워줘야 돼요. 안쪽이 뭐야? 이 전자들의 에너지 가장 낮은 곳부터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원자의 전자 배치 규칙입니다. 가장 안쪽부터 채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전자는 원자핵과 그래서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차례대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각 전자 껍질에서 최대로 채워질 수 있는 전자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가장 안쪽 껍질에는 2개까지 채워질 수 있고 그 다음 껍질에는 8개, 그 다음 껍질에는 8개까지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2개,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에는 8개, 자, 세 번째 껍질에는 8개까지 채워질 수 있어요. 알겠나요? 좋아요. 이런 식으로 가장 안쪽부터 전자 껍질을 채워주는 것을 바닥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의 에너지 값이 바닥이란 얘기예요. 제일 낮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낮다는 얘기는 전자들의 에너지가 제일 낮다는 얘기고 제일 낮다는 얘기는 가장 안쪽 껍질부터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닥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자의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로 가장 안쪽 껍질부터 전자를 채워주는 이 규칙을 만족하는 것을 바닥 상태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교과서 그다음 문제집에 다루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바닥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야지 규칙성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바닥 상태. 원자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로 가장 안쪽 껍질부터 전자가 채워지는 것 우리가 방금 배운 것들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닥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전자를 가장 안쪽부터 채운다는 얘기는 이 전자 에너지가 제일 낮은 것부터 채운다는 얘기고 전자 에너지가 제일 낮다는 얘기는 원자 에너지가 제일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쪽 껍질부터 전자를 차례대로 채우는 것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닥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집에 다루고 있는 거, 교과서에 다루고 있는 이것들이 다 바닥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채울 수 있어요. 자, 우리 질소 아까 몇 번이라 그랬죠? 7번입니다. 그럼 양성자 몇 개? 7개. 그럼 전자 몇 개? 7개입니다. 그럼 양성자 7개예요. 그럼 가장 안쪽 껍질에 전자 몇 개까지 채워진다고? 2개. 그래서 2개 채웠어요. 그럼 몇 개 남아요? 5개를 그 다음에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하나, 둘, 셋, 넷, 5. 알겠나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 누구예요? 여기 써 있는데 누구야? 나트륨입니다. 그러면 양성자수 몇 개? 11개. 그럼 전자 몇 개? 11개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몇 개까지 채워져요? 2개. 그래서 2개 채워졌어요. 그 다음에 몇 개? 8개 채워졌어요. 몇 개 남았어요? 1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은 가장 바깥쪽에 1개의 전자가 배치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볼게요. 수소 몇 번이에요? 1번이니까 양성자 몇 개? 1개. 그럼 전자 몇 개? 1개니까 첫 번째 껍질에 1개 채워졌죠? 리튬 몇 번? 3번. 그럼 양성자 몇 개? 3개. 그러면 전자가 몇 개? 3개니까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채워져요? 2개. 그럼 가장 바깥쪽 껍질에 몇 개? 1개. 그러면 얘도 가장 바깥쪽 껍질에 1개. 얘도 바깥쪽 껍질에 1개. 나트륨 몇 번? 11번이니까 양성자 몇 개? 11개. 그럼 전자 몇 개?
11개.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 껍질에 8개. 그 다음 몇 개 남아요? 1개. 자, 칼륨 몇 번? 19번. 첫 번째 그럼 전자 19개겠죠?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 껍질에 8개. 10개 채웠어요. 그 다음 껍질에 8개. 그럼 18개 채웠으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에 몇 개? 1개. 어떤 규칙성이 보이지 않나요? 자, 베릴륨 몇 번? 4번이죠? 그러면 첫 번째 껍질, 전자 몇 개? 전자가 총 4개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 껍질에 몇 개? 2개가 채워집니다. 마그네슘 몇 번? 내가 11번이잖아. 그 몇 번? 12번이니까 양성자 몇 개? 12개. 그럼 전자 몇 개? 12개. 그러면 2개, 8개 채워주고 가장 바깥쪽에 몇 개? 2개요. 어떤 규칙성이 보이네. 그 다음에 칼슘 몇 번? 20번. 그러면은 19번이고 얘가 20번이니까 전자 바깥쪽에 몇 개? 2개. 근데 얘가 1조, 얘가 2조, 얘가 13, 14, 15, 16, 17, 18쪽이에요. 느낌 오나요? 1쪽은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 전자가 몇 개? 1개. 2쪽은 몇 개? 2개. 자, 그럼 탄소 몇 번이에요? 6번이네요. 자, 알겠죠? 자, 6번이니까 전자 몇 개? 6개니까 첫 번째 껍질 2개 다 채웠고 가장 바깥쪽에 몇 개?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 규소 몇 번? 11, 12, 13, 14.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 게 8개, 그 다음에 4개요. 어떤 주기성이 어떤 게 보이지 않나요? 어때? 1족은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1개, 2족은 2개, 13족은 3개일 거고 14족 4개, 15족 5개, 우리 질소 5개였잖아요. 그럼 산소 몇 개? 6개. 17쪽이니까 얘는 몇 개? 7개. 얘는 18쪽인데 얘는 전자가 2개밖에 없으니까 2개. 얘는 몇 개? 얘가 17개가 뭐야? 플로린이잖아요. 그 다음 몇 개? 8개. 아르곤 8개. 얘는 꽉 채워졌죠. 그래서 이런 규칙성 때문에 비슷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몇 개 있느냐가 본인의 성질을 결정하고 가장 바깥쪽의 전자의 숫자가 똑같으면 얘네들의 성질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같은 족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두 개는 무엇인지 볼게요. 얘 전자 껍질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전자 돌고 있는 전자 껍질이 1개. 얘는 여기 한 겹 더 있었죠? 2개. 얘는 2개, 그 다음 8개, 1개였잖아요. 그럼 3겹. 그럼 얘는 2개, 8개, 8개였죠. 4개.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주기는 무엇이냐면 전자가 채워져 있는 전자 껍질의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양 그대로 외워야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여기 이제 우리는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방금 우리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개수를 얘기를 했잖아요. 맞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 약간 구분을 해야 될 거는 무엇이냐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랑 그 다음에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랑은 조금 달라요. 자,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는 가장 그 전자 껍질에 전자를 다 채워야 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 2개를 다 채워야 안정해지고 그 다음에는 8개를 다 채워야 안정해지고 그 다음 껍질에 8개를 다 채워야지 안정해져요. 알겠죠? 그러면 1쪽부터 18쪽 사이에 전자 껍질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모두 다 들어간 건 누구예요? 18쪽 헬륨은 첫 번째 껍질에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2개 다 채웠죠. 그 다음에 네온도 가장 바깥쪽에 8개까지 채워질 수 있는데 8개 다 채웠죠. 그 다음 아르곤도 가장 바깥쪽에 8개까지 다 채울 수 있는데 다 채웠죠. 자, 그러니까 안정한 거예요. 안정하다는 얘기는 어떤 전자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랑도 전자를 교환하거나 혹은 같이 하나씩 내주어서 같이 공유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화학결합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자를 내주거나 전자를 뺏어오거나 혹은 전자를 하나씩 뭐 공유하거나 해가지고 생기는 것들을 화학결합이라고 하는데 이 18쪽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어때요? 안정하기 때문에 즉 가장 바깥쪽에 전자들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반응하지 않아도 돼서 얘네들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애들은 전자를 채우고 싶겠죠. 어떻게든. 자, 그럼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자, 리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 전자를 7개 얻는 게 쉬워요? 1개 잃어버리는 게 쉬워요? 1개 잃어버리는 게 쉽고, 나트륨도 7개 얻는 것보다 1개 잃어버리는 게 쉽고, 그 다음에 칼륨도 1개 잃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 다 무슨 이온이 되는 거야? 양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자, 그 다음에 플루오린 가장 바깥의 전자 몇 개예요? 7개겠죠. 그러면 1개를 얻는 게 쉬워요? 7개 잃어버리는 게 쉬워요? 1개 얻는 게 쉽겠죠. 전자 얻었어. 그럼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그치, 음이온이 되고. 그다음 염소도 가장 바깥쪽에 몇 개? 7개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를 얻는 게 쉽겠죠. 그래서 이 할로젠 원소들이 음이온이 되기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와 그 다음에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애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볼게요. 탄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는 가장 바깥쪽이 4개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어떤 걸 취하냐면 탄소가 이렇게 있고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 8개 채우는 게 좀 안정하겠죠.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옆에 앞에 수소가 있어요. 수소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예요? 1개죠. 그럼 수소 입장에서도 1개를 버리거나 아니면 누군가 1개를 얻으면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 수소 다른 색깔로 표현할게요. 요 수소 요렇게 해가지고 만족을 시켜줍니다. 수소들이 4개가 붙어가지고 나도 1개가 부족하고 너도 1개가 부족하지? 그러니까 내 거 하나 내줄 테니까 너도 내 거 하나 내줘 해가지고 서로 하나씩 공유해가지고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수소 입장에서도 2개 다 채우고 이렇게 수소가 4개 결합하면은 이 탄소 입장에서도 가장 바깥쪽에 8개가 다 채워졌죠.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 탄소 입장에서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4개의 전자가 모두 다 누구랑? 다른 애들이랑 결합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에요. 알겠죠? 요런 애들을 원자가 전자수라고 합니다. 자, 원자가 전자라고요. 자, 플루오린 볼게요. 플루오린 가장 바깥의 전자가 몇 개예요? 7개죠. 네, 7개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를 얻으면 되겠는데 아예 누군가한테 뺏어올 수도 있지만 아까 이 수소랑 다시 결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얘랑 이 탄소랑 똑같이 너도 하나 내줄 테니까 나도 하나 줘 해가지고 서로 하나씩 내주어서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중에 얘랑 같이 즉 7개 중에 수소랑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전자가 누군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죠.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즉 7개 전자 모두가 이 수소랑 결합할 때 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애들은 화학결합에 쓰일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 전자의 이동 혹은 공유함으로써 다른 누군가랑 결합할 수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전자들 전부 다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쪽부터 17쪽까지에 있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은 모두 다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원자가 전자수라고 해요. 그래서 1번부터 17쪽까지는 원자가 전자수 1개, 2개, 3개, 4개, 5, 6, 7개가 됩니다. 알겠죠? 근데 18쪽이 문제가 되는 거야. 자, 18쪽은 누군가랑 결합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냐면 자기가 채울 수 있는 전자 껍질에 전부 다 전자를 채웠기 때문이에요. 그럼 얘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2개, 8개지만 그 누구랑도 결합하지 않으니까 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은 누군가랑 반응해야 안 해요?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야? 없어요. 그래서 0개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원자가 불안정해가지고 화학결합에 참여를 할 때 전자 이동이 있어요. 혹은 공유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1쪽부터 17쪽까지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숫자가 결국엔 원자과 전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 18쪽에 있는 이 원소들은 얘네들은 이미 만족을 다 했어요. 전자수를. 전자 껍질에 전자가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누구랑도 결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의 전자는 2개, 8개, 8개 존재하지만 화학결합의 이 전자들이 아무도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는 0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원자과 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원자과 전자예요.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 들어 있으면서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수는 원소가 속한 족의 번호의 1의 자리 숫자랑 똑같습니다. 13족은 3개, 14족은 4개, 15족은 5개, 16족은 6개, 17족은 7개란 얘기예요. 단 몇 족은 제외? 18족은 제외입니다. 18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예요? 18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예요? 0개. 가장 바깥의 전자수는 2개, 8개, 8개지만 화학결합에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화학결합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0개입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1번이에요. 원자 모형 보니까 가운데 양성자 1개, 주변에 전자 1개가 돌고 있어요. 자, 그럼 요 1개가 다른 데 빠질 수도 있고 다른 1개랑 요렇게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해가지고. 자, 그래서 얘가 모두 다 화학 결합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도 몇 개? 1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방금 예시로 들었던 탄소예요. 탄소 14족입니다. 6번이니까 양성자수 6개, 전자 6개 채우다 보니까 가장 바깥쪽에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8개를 채워야지 안정해지는데 그리고 요 4개가 다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4개. 자, 그 다음 12번 누구예요? 누구? 마그네슘입니다. 그 양성자 몇 개? 12개. 전자 12개 채우다 보니까 전자 12개 채우다 보니까 어때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웠고 그 다음 껍질에 8개 채웠고 2개 남았으니까 이 2개입니다. 이 2개가 전부 다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2개입니다. 알겠나요? 18쪽은 몇 개라고? 0개입니다. 알겠죠? 여기 볼게요. 자, 18쪽 원소의 원자과 전자수입니다. 18쪽 원소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으므로 다른 원소와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가장 바깥쪽에 전자수를 다 채우지 못했으니까 불안정해가지고 전자를 뺏어오거나 버리거나 아니면 같이 하나씩 내주어서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18쪽 원소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원소들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18쪽 원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 0개입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전자 배치와 원소 주기성의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다 했던 내용이에요. 1족은 가장 바깥의 전자수가 몇 개? 1개. 원자과 전자수가 1개. 2족은 원자과 전자수 몇 개? 2개. 13족 몇 개? 3개. 14족 몇 개? 4개. 15족? 5개. 16족? 17족? 18족은 0개입니다. 우리 같은 성질을 가진 애들끼리 같은 족이라고 묶었는데 이 족의 특징을 보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똑같았어요. 같은 족끼리. 알겠죠? 그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족의 원소들은 방금 여러분들이 한 대로 원자과 전자수가 같습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데 단 수소는 제외예요. 왜냐하면 수소는 1족에 있지만 유일하게 비금속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3족부터 12족 원소는 예외인데 다행히도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에는 3족부터 12족 원소가 없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방금 선생님이랑 한 대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습니다. 1족은 2개, 1주기는 한 껍질, 그 다음에 2주기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2겹, 그 다음 3주기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3겹, 4주기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4겹이에요. 왜 하필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냐? 왜냐면 실제로는 전자 껍질이 굉장히 여러 개 있지만 우리가 안쪽부터 채웠을 때를 규칙성으로 하기 때문에 전자가 채워져 있는 전자 껍질 수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럼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은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의 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원자과 전자 적었나요? 자, 그럼 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족의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는 족의 1의 자리 수와 같아요. 단 18적 원소는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주기에서 그다음 주기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의 수는 주기의 번호와 같아요. 자, 그다음 원자과 전자수 보게 되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주기에서 원자과 전자수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커지다가 18적 원소에서는 0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다음 우리 이 리튬, 나트륨, 칼륨을 묶어서 무슨 원소라고 했죠? 알칼리 원소. 근데 우리 반응성이 누가 더 크다 그랬어요? 칼륨이 크고 그다음 나트륨, 그다음 리튬이죠.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얘 입장에서 전자를 얻는 거야 잃어버리는 거야. 누군가 반응할 때 반응을 왜 한다 그랬어요? 내가 가장 바깥쪽 전자수 그냥 전자 껍질의 전자수를 다 채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불안정해서 누군가랑 반응한다 그랬어요. 그럼 리튬, 나트륨, 칼륨은 전자를 그래서 얻어요, 잃어요? 한 개를 버리면 가장 바깥쪽 껍질 8개가 딱 채워지잖아. 자, 그럼 누가 버리기 쉬울까? 원자핵이 양성자들, 원자핵이 양성자고 얘가 전자를 붙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양핵과 먼 전자일수록 잃어버리기 편하겠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인력도 약할 거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 전자가 에너지가 크니까 좀 더 자유롭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두 번째 껍질이 왜 세 번째 껍질이 왜 네 번째 껍질이 있어요. 그럼 네 번째 껍질에 있는 얘가 훨씬 더 전자 하나가 잃어버리기 편하겠죠. 그러니까 칼륨의 반응성이 크고 그 다음 나트륨이 크고 그 다음 리튬이 큰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결합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기율표에서 18쪽에 속하는 원소들입니다. 그래서 얘는 18쪽 속하는 원소 헬륨, 네온, 아르곤 등입니다. 화학적으로 안정합니다. 안정하다는 얘기는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를 다 채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다른 원소랑 전자를 주고받을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다른 애들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원소와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원소와 화학 결합을 형성하지 않고 원자 상태로 그냥 존재할 수 있어요. 자, 18적 원소의 전자 배치를 보게 되면 가장 바깥쪽의 전자 껍질의 전자가 헬륨 같은 경우에는 몇 개? 헬륨 몇 개? 2개. 그 다음에 네온이랑 아르곤은 8개가 채워져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룹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전자 껍질 헬륨에 2개가 다 채워져서 더 이상 누군가 필요 없어요. 전자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있어도 돼. 그래서 아무랑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네온 10번이니까 2개, 8개 다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안정해요. 그 다음에 요 아르곤 18번이니까 2개, 8개, 8개 다 채웠고 가장 바깥쪽 껍질에 8개가 채워져서 안정합니다. 알겠나요? 안정하니까 광고용 기구의 충전 기체 할 수 있고 광고판의 충전 기체 할 수 있고 아르곤 이중창의 충전 기체입니다. 이중창은 뭐예요? 창이 2겹에 있고 여기에 아르곤을 채운다는 얘기예요. 공기가 채워지면 단열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용접 부위를 보호합니다. 이거 다 뭐예요? 내가 어떤 기체로 뭐를 보호하겠다고 충전을 했는데 이 기체가 누군가랑 반응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18적 원소들이 요런데 채웁니다. 심지어 이제 헬륨, 우리 헬륨 풍선 들이마시잖아요. 그 정도로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헬륨, 네온,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껍질에 전자가 다 채워졌기 때문에 필요 없단 말이에요. 다른 애들이, 다른 전자들이. 자, 그런데 그러면 1쪽부터 17쪽까지 애들은 어때요?
가장 바깥쪽에 그치 전자가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안정하지. 그러니까 전자가 필요해 안 필요해? 그래서 전자를 얻거나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전자를 하나씩 내주어서 같이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같이 붙잡을 애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필요한 거고 전자를 잃어버린다는 얘기 누군가가 내 전자를 받아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받아줄 애가 필요한다는 얘기고 전자를 얻어야 되면 내가 누군가한테서 뺏어와야 되잖아. 그럼 뺏어올 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8쪽을 제외한 나머지 쪽의 원소들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애들과 전자의 이동, 전자를 공유하는데 이런 것들을 화학결합이라고 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화학결합에 형성되는 까닭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